네, 앞으로 4년간 미국을 이끌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될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또 바이든 후보도 모두 자신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애초에 이제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는 바이든 후보가 좀 유리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았는데 막상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되고 박빙의 승부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두 분은 지금의 판세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기존에는 또 어떻게 예상을 하셨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봉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기존에는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비단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꾸준하게 상대방인 트럼프 현직 대통령을 앞섰을 뿐만 아니라 그 미국 국민들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우려 그리고 피해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또 경제 사정도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심판론이 먹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런 위기감이 증대하면서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강을 건널 때 중간에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 이런 안전지향적인 그런 유권자들의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해서 현재 상황을 보면은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보다 승리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박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셨는지요? 저도 제 예상이랑은 완전히 지금 틀리고 있는데요. 예. 여러 가지 상황상 바이든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이것은 통계적으로도 보면 확률상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바이든 후보가 훨씬 유리하다 얘기를 했었고요. 그거 외에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2016년 이후에 있었던 교훈 같은 걸 생각을 해서 바이든 후보가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전체적인 판세를 보니까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유리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군요. 오늘 아침부터 쭉 쫓아오면서 저도 예. 이것을 봤습니다만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네 주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예. 얘기를 했었죠. 거기는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텍사스인데요. 네 군데 다 이게 우편 투표를 동시에 개봉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빨리 나오는 주들이다. 그리고 또 선거인단도 많기 때문에 이 네 개 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한 개 주라도 승리를 하면 승산을 잡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네 개 주를 쉽게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다 승기를 잡은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 미국에서 나오는 것 중에 뉴욕타임스와 팍스뉴스께 있습니다. 근데 팍스뉴스께 조금 더 빨리 이 개표 결과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것처럼 이른바 러스트 벨트, 그러니까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바니아 세 개 주가 가장 관건이다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주는 아직 결정이 안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스캐롤라이나나 조지아나 네바다인데 사실상 지금 보면은 변할 가능성이 없이 거의 결정이 났다라고 치고요. 예. 그렇다면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는 동률입니다. 244명씩 갖고 간 거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위스콘신 10명, 미시간 16명, 펜실바니아 20명인데 아시다시피 270명을 갖고 오면 이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세 개 주 중에 두 개 주를 누가 먼저 이기느냐의 그런 결판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도 95%가 지금 개표가 됐는데 49.4% 바이든 후보고요. 트럼프 후보가 49.1%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고 미시간 같은 경우에도 80%가 개표가 됐는데 바이든이 46.7, 51.7%. 지금 팍스뉴스 개표 제일 빠른 걸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러스트벨트에서 누가 이기느냐. 펜실바니아도 마찬가지고요. 펜실바니아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 그런 쪽으로 돌아가는데 현재로서는 트럼프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한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단 발표된 숫자로만 봤을 때 워낙 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승리를 주장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언제쯤 이제 개표 결과에 윤곽이 좀 드러날까요, 교수님? 우리 시간으로 자정을 넘으면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펜실베니아주는 이제 금요일까지 개표하는 그 프로세스를 늦추기로 했기 때문에 펜실베니아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이 지나봐야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근데 아까 박원 교수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펜실베니아에서 누가 승자가 되느냐에 상관없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기려면은 지금 아리조나주를 이긴 것은 굉장한 큰 승리인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위스콘신이나 미시간
그다음에 또 한 주를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는 아리조나 승리만으로는 이 전세를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위스콘신하고 미시간이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확정이 된다면은 펜실베니아에서 누가 이기냐에 상관없이 바이든 후보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쪽으로 계속 그 선거 결과가 굳어지게 됩니다. 예. 앞서 이제 여론조사에서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경합주에서 열세를 보였는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위스콘신이나 미시간주에서만 승리를 차지하면 펜실베니아는 더 이상 이제 고려하지 않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강세를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론조사와 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조금 두고 봐야 됩니다. 여론조사의 문제는. 왜냐하면 지금 여태까지는 상당 부분 여론조사가 맞췄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특히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나왔던 썬벨트, 남부의 세 개 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차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동률이고 누가 이겨도 그것이 여론조사가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예. 특히 펜실베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도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여론조사 결과가 누구한테 우세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두 군데, 위스콘신과 미시간은 다르거든요. 거기는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 4%,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6% 이상 바이든 후보가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통계적으로 확실하게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지금 이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 지금 이게 계속 바뀌고 있네요. 제가 들어오기 바로 전에 확인한 거랑 지금 위스콘신은 바뀌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있었는데 지금 0.4%, 3% 차이로 바이든 후보가 다시 지금 다시는 아니고 위스콘신에 처음 리드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스콘신과 미시간은 좀 끝까지 결과를 확인해보고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부분이 이른바 러스트벨트, 세락한 공유지인데 여기 투표는 일단 현장 투표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당일 투표랑 그 현장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우편 투표가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편 투표는 민주당한테 바이든 후보한테 유리하다 그래갖고 지금 약간 막판에 몰표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지금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여론조사와 실제 이 개표 상황이 이렇게 꼭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아니 근데 박원 교수님 말씀이 이제 통계적으로도 맞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차 범위 내의 접전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통계적으로는 예. 오차 범위라는 거는 어느 후보가 일지 모른다는 게 사실 정확한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차 범위가 3.5인데 뭐 3%로 뭐 어느 후보가 앞선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안개 속에 잡힌 이제 불확실한 형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 주가 어느 특정 후보한테 유리한 주라고 이 칼럼에 넣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그 전망이 틀릴 가능성이 높죠. 예, 결코 여론조사에서의 오차 범위를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부터 이제 샤이 트럼프의 저력 얼마나 좀 큰 힘을 불러왔는지에 대해서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결국 이 정도의 접전을 벌이는 거는 샤이 트럼프가 힘이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샤이 트럼프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에는 샤이 트럼프의 위력이 굉장했습니다. 각 그 주별로 특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경합주 6군데에서 최저는 3%에서 5%까지 잡히지 않은 트럼프의 지지층, 그게 샤이 트럼프였고요. 뭐 그 시청자분들한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샤이 트럼프라는 것은 트럼프 후보를 지지를 하는데 워낙 트럼프 후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고 분열적이니까 공개적으로 지지를 못했는데 실제적인 투표를 했던 2016년에 나온 사람들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우리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 여론조사에서 못 잡은 거죠. 예. 그래서 2016년에도 여론조사 기관이 다 틀린 그런 결과를 봤기 때문에 그 후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샤이 트럼프의 존재를 보니까 고졸 이하의 백인들이 많았고 그러면 결국 이게 학력 변수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학력 변수를 빼고 2016년에 주별로는 전체 그 여론조사를 할 때는 학력 변수를 넣었는데 주별로 할 때는 학력 변수를 안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2020년의 대선 여론조사는 학력 변수를 보정해갖고 거기에 이른바 이제 웨이팅을 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샤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될지는 최종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의 여론조사 부분에 좀 더 문제가 있었던 거는 우편 투표죠. 그리고 이른바 사전 투표. 왜냐하면 우편 투표 같은 경우에 워낙 지금 많은 뭐 1억 명이 넘는 사전 투표가 있고 그중에 6천만 명이 넘는 우편 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 투표 성향을 정확히 확인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물론
미국 50개 중에 22개 주인가요? 그 주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에 대한 사전 그 투표에 자기가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성향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많은 숫자가 우편 투표를 사상 처음으로 했는데 그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조금 어렵지 않나. 뭐 이건 사실 다 끝나고 한번 다시 평가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투표 전에 이제 샤이 바이든, 뭐 히든 바이든도 있다, 기다려보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샤이 보수, 샤이 트럼프의 좀 위력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좀 비슷한 흐름을 느낄 수 있는데 비교했을 때 좀 어떻게 다른 점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샤이 트럼프가 계속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미국 사람들의 성향이 굉장히 확실하게 드러났다. 뭐냐면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어떤 미국의 이제 민낯을 보였다. 굉장히 어려운 국가적인 위기, 경제 위기, 그리고 코로나 방역 실패에 대한 위기를 맞으면서 이제는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우리부터 살아야겠다. 어떤 이제 도덕적 기준을 높이 유지한다거나 그것보다는 생존이 문제고 우리가 문제고 우리의 이익부터 보호해야 된다는 어떤 생존 본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샤이 트럼프가 투표장에 나온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굉장한 불안감을 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에 보여줬던 어떤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더라도 확고한 입장을 취할 때 어쨌거나 불안감을 어떻게든지 해소하는 그런 리더십을 원한 도덕적으로 더 존경할 수 있는 리더십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다원화를 더 추구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미국 사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리더십을 선택한 것이 이번 선거 결과로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의 한 정책이나 이런 행적들을 보고 또 코로나 사태로 미국에서 23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지난 3월부터 오늘까지 사실 미국의 억만장자의 재산은 30%가 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늘어났는데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잘못이다, 책임론에 편승하기보다는 그거는 할 수 없고 나는 생존을 해야 된다는 미국이 먼저 생존해야 된다. 그런 미국 고립주의랄까요? 미국 우선주의를 미국 유권자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아직 대선의 결과는 모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 선전을 했다. 그리고 대선에 만약 이긴다면은 미국 우선주의가 정말 미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히든 바이든에 대한 분석도 분명히 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코로나19라는 이번 미국 대선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수가 좀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발병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이기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예. 일단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이런 접전이 되는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컸다.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지금 확진자 수가 세계 최고고 23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그 전염병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지금 현 정부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고 예. 결정적으로 본인이 확진이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코로나라는 이 의제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잘 얘기할 수 있는 경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이 대법관 문제라든지 인종 문제라든지 법과 이 질서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해갖고 일종의 프레임을 바꾸려고 했는데 본인이 확진되는 바람에 다시 코로나로 지금 끌려 들어간 그런 상황이고요. 이것이 뭐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사전 투표와 현장 투표에 대해서 각각 좀 전망이 달랐죠. 사전 투표는 바이든 후보가 좀 우세할 것이다. 또 현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온 가운데 일단 우편 투표가 개표되는 후반으로 갈수록 바이든 후보에게 좀 힘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좀 큽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각 주마다 그 정책이 다릅니다. 그 현장 투표, 선거 당일날 한 그 투표의 개표와 사전 투표, 우편 투표를 한 투표를 같이 섞어서 동시에 개봉하는 그다음에 수를 세는 주도 있고요. 어디는 이제 사전 투표부터 먼저 계산하고 현장 투표를 나중에 계산하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저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 5군데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 네. 특히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바이든 후보가 0.3%로 앞서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것은 몰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주마다도 카운티라 그러죠. 그 선거구마다의 그 투표 성향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도시와 이제 지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펜실베니아도 필라델피아 중심으로 한다면은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표가 몰표가 나오겠지만 서부는 또 트럼프 지지 몰표가 나올 테니까요. 이런 것을 대입해 본다면 미시간과 지금 위스콘신 그리고 조지아에서 아직 완전히 개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신라 같은 역전승의 희망을 아직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까 박 교수님께서는 우편 투표의 성향을 확인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우편 투표는 좀 바이든 후보에 유리할 것이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 일부 확인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편 투표가 6천만 명이 넘어섰는데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그 공화당 유권자보다 민주당 유권자가 거의 2배 가까이 많이 우편 투표를 한 것은 맞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가 워낙 미국이 그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모습이 드러났는데 그중에는 투표 행태도 양극화된 모습을 보였죠. 그 트럼프 대통령은 끊임없이 우편 투표가 불법 투표다, 예. 부정선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우편 투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적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서로 간에 그것이 쟁점화되고 정쟁화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은 민주당 그 지지층이 우편 투표에 참여한 것이고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후보, 그 공화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 오늘 당일 투표에 지금 많이 참여를 한 그런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뭐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말씀드린 여기 지금 개표 과정에서도 우리 봉 박사님 말씀대로 각 주마다 개표의 방법과 순서가 다 다르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러스트벨트, 세력한 공업 지역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장 투표부터 먼저 한 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우편 투표를 개표를 하다 보니까 특히 말씀하신 이 도시 중심의 그 지역에서 우편 투표가 바이든 후보한테 몰표가 나옵니다. 지금 그것은 오늘 아침부터 있었던 남쪽 3개 주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방금 역전을 했는데 거의 지금 바이든 후보가 가져가는 네. 그렇게 곧 확정이 될 수준까지 됐다라는 거를 보면 아직까지 좀 더 한 몇 시간 더 기다려봐야 미시간의 결과를 예. 최종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검표 과정이 계속 진행이 돼서 뭐 90% 끝났다. 그러면 바이든 후보가 많이 몰표를 가져간다 그러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전체 투표에서 10%밖에 안 남고 5%밖에 안 남고 1%밖에 안 남거든요. 그중에 대다수를 가져간다 그래도 역전을 하기엔 부족한 그 열세를 만회하기엔 부족한 이런 현상을 극복하면은 이제 바이든 후보가 역전을 할 수 있고 끝내 따라잡지 못한다면은 이 경합주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넘겨줘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하는 그런 막상막하의 대선이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제 어떤 주냐 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사전 투표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사전 투표에 많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 반쯤에 이제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먼저 남겼거든요. 그 메시지 의도를 좀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바이든 후보가 메시지를 하는 걸 저를 봤는데요. 낙관적이다. 뭐 승리를 선포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낙관적이다 얘기를 했고 우편 투표가 많아서 지금 여러 가지 고무적이다 하면서 몇 개 주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 메시지의 기본은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수백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바이든 후보는 방역 지침을 지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택에 있으면서 지지자들을 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지지자들이 밤새워서 밖에서 있으니까 바이든 후보가 나가서 이건 좀 오래 걸릴 것이다. 우편 투표까지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좀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제 그런 좀 좋은 메시지로 보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소극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놓고 사실상 승리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민주당 캠페인 활동하는 사람들이 우려했던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아무래도 선거 당일날 당일날 그 기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를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공화당 지지자들이니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쪽 당일날 투표부터 개표를 하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한 것을 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편 투표라든지 사전 투표를
개표하기 전에는 그러면은 일찌감치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하고 만약이라도 그 결과가 극적으로 막판에 뒤집힌다면은 이거는 우편 투표, 사전 투표 제도에 큰 문제가 있다. 결함이 있어서 내 승리를 도둑맞았다. 예. 따라서 나는 정당한 이유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논리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불복에 대한 어떤 복선을 장치를 깐다고 보시면 되는 미리 것이죠. 좀 그 표현을 했다. 연방대법원에 관한 얘기가 바로 그런 포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2000년에 그 알고 민주당 후보와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가 대선에서 맞붙었을 때는 사실 정말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플로리다 선거인단이 그 당시에 25명이었는데 플로리다를 승리하는 후보가 대선에 승리하게 딱 되었습니다. 270을 넘게 됐어요. 기 때문에 플로리다에서 진 후보는 270을 못 넘었거든요. 근데 플로리다 주에서의 승패가 단 500표 정도로 막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알고 그 당시 부통령은 미국의 오랜 전통인 그 패배 승복 그 전화를 메시지를 조지 W 공화당 후보에게 했습니다. 축하 전화를. 예. 근데 개표 과정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박빙이기 때문에 500표 차이밖에 안 나고 그 당시에 이제 나비 모양으로 된 투표용지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알고 부통령이 다시 전화를 해서 그 패배 승인 메시지를 철회한다. 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너무 이거 선거 결과가 불확실하니까 아직까지 그런 전통을 지키기는 이르다. 조 바이든 후보도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직 그 모든 검표가 안 끝났기 때문에 한 후보가 승리를 선언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연방 대법원에서 국가 이익 차원에서 계속 재검표를 하는 것보다는 대통령 당선자를 너무 늦지 않게 정하는 것이 더 부합된다. 5대4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정식 미국 대통령으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게 6주를 걸렸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이런 여러 경합주에서 비슷한 2000년 플로리다주 같은 사태가 난다면은 굉장한 혼란이 일어나겠죠. 만약에 박 교수님 2000년 그 당시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에 이제 뭐 우편 투표 합산으로 인해서 승리를 불복하게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불복 선언을 하게 되고 연방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 그런 절차가 이어진다면 정확하게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얼마나 걸리게 될까요? 그러면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늘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체적인 결과에서 지금 상당히 접전이기 때문에 일부 개표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편 투표 제도 자체가 사실상 불법은 아닌데 사표가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각 주마다 선거인 명부에 이렇게 서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확히 서명을 해야 되고 그 적은 서명이 자기가 하는 투표용지 서명과 같아야 되고 봉투의 서명도 같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주로 자기가 이사를 가는데 10년 전에 그 유권자 등록을 하면서 서명을 해놨거든요. 근데 사람의 서명이란 게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다 보면 스펠링을 빼먹을 수도 있고 그거를 개표 과정에서 다 보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봉투를 반드시 그 선관위에서 보내준 봉투를 해야 되는데 딴 봉투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표가 한 1% 원래는 일반 투표 같은 0.003% 정도니까 1%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예. 그 정도가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게 제대로 된 투표가 아니다 해서 뭐 이거를 이제 법원에 갖고 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글쎄 대법원의 미국의 연방제도라는 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특히 미국은 이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이 잘 돼 있는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부가 따로 있고 또 특히 미국 연방 대법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보루거든요. 민주주의에.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이것을 연방 법원에서 이것은 트럼프의 승리다, 이것은 바이든의 승리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봉 박사님 말씀하신 2000년에도 그때 연방 대법원이 판단을 하면서 고민이 이런 것들을 자꾸만 정치 영역에서 결정을 해야 될 거를 법원으로 갖고 오지 말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미국은 연방제도이기 때문에 각 주에서 결정을 할 것이 이런 거 특히 정치 문제는 갖고 오지 말라. 다시 주로 보내라. 그리고 주에 있는 법이 어떤가를 확인해서 거기서 그 법을 따르도록 한 거였고 그때도 결국 12월 16일인가요? 선거인단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뭐 형식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프로세스인 선거인단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게 길게 되면 그게 안 되니까 재검표를 거기서 중단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적인 그 프로세스 과정을 계속 하라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될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과연 가져간다 해서 이것이 에이미 버렛 우리가 뭐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를 대법관 한 명이 인준을 했죠. 그래서 지금 6대3의 구도긴 한데 그렇다고 반드시 보수 진영의 대법관이 이거를 또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것인가. 물론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만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보류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좀 미국의 어떤 선거인단 제도가 굉장히 좀 우리에게는 낯선 좀 독특한 선거 방식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뭐 엘고어의 케이스라든지 또 4년 전에 뭐 힐러리 클린턴의 케이스라든지 표를 더 많이 받고도 패배를 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요. 워낙 변수가 많은 제도이고 반드시 또 민심에 비례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이 제도를 고집하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에는 이제 미국 국부들의 이제 그 정신이 스며든 제도이기 때문이죠. 연방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한 나라 국가이면서도 각 주의 어떤 자치권이라든지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주가 어떤 대통령을 선출하였나 그 목소리를 반영하는 그런 제도로서 이런 간선제적인 요소가 계속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냥 우리나라 같이 직접 투표해서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후보가 승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가 모여서 선정을 하는. 그렇지만 또 각 주마다 똑같은 선거인단 수를 가진 건 아니거든요. 그 인구 숫자에 따라서 선거인단 배정이 또 다르니까 예. 거기서는 또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면이 있지 않는가 해서 아직도 이 간선제가 여러 가지 정말 논란이 있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 전통에서 벗어나는 것보다는 아직도 그 국부가 세웠던 왜 이런 연방제의 정신을 살렸고 왜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공감대가 반대하는 입장보다는 많기 때문에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뭐 좀 더해서 말씀을 드리면 1780년에 미국이 건국을 하면서 이른바 건국의 아버지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통령제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과연 어떻게 이 사람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선출하는 거에 대한 전혀 뭔가를 사전에 사례로 삼을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그 고민들을 많이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연방제. 미국은 연방 국가지 않습니까? 각 주. 그러니까 각 주의 그런 권한을 확실히 보장을 해야 된다. 해갖고 각 주마다 선거인단을 둔 건데요. 이것이 아주 정확하게 각 주의 그런 인구 비례도 아닙니다. 사실 캘리포니아랑 와이오밍이랑 인구가 수십 배 차이인데 그 전체 선거인단 숫자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만큼 소수인 각 주가 소수라도 그 주의 권한을 보장하겠다. 이게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죠.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면 다수가 뭔가 결정을 한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사실은 소수를 보호해 주는 게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그 정신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선거인단을 만든 게 지금 의아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이른바 건국의 아버지라는 사람들은 상당히 엘리트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교육 수준이나 그런 게 높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 그냥 대중들이 선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선거인단이라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은 좀 엘리트층이니까 거기서 한번 걸러서 가자라는 또 정신이 그 안에 박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분들은 이 선거인단 제도가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시민들이 어쨌든 자신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을 뽑아줄 거라고 믿는 그 선거인단에게 간접 투표를 하지만 선거인단이 만약에 본 투표에서 다른 후보를 뽑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요. 가능성도 2010년에도 그런 예가 있었죠. 그래서 숫자를 보면 트럼프 그 당시 공화당 후보, 2010년 대선에 승리한 후보랑 힐러리 클린턴 패배한 후보 간의 확보한 선거인단 숫자가 사실 맞지 않습니다. 538명이 맞지 않는데 하지만 그런 정신과 원칙을 살린다는 그 차원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 현장 투표에서 이제 이기다가 우편 투표 합산으로 지게 되면 뭐 계속해서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불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연방 대법원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좀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그 과정을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 전에 들어갈 수 있고 우편 투표가 사표가 좀 있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 우편 투표 자체가 부정 투표라고 얘기하는데 부정 투표는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뭐
부정투표인지를 지난 20년간 우편 투표가 이번에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이전에도 다 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훨씬 확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전에 우편 투표의 부정 요소를 보면 그것도 퍼센테이지가 제가 정확한 수치가 기억 안 나는데 0.000 몇 퍼센트 정도 중복되는 게 이제 한두 사례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이건 부정은 전혀 아니고요. 예. 그럼에도 지금 말씀드린 이 사표가 많이 나오고 또 우편으로 오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펜실바니아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펜실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6일까지 들어오는 그런 우편 투표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개표가 예. 지금 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6일까지 들어오는 우편 투표도 여전히 인정을 해주고 6일 이후에 개표를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인정 못하겠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대법원 갖고 가는데 대법원에서 이거는 그냥 주법으로 해결을 해라. 근데 주마다 지금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다른 게 근데 이 뭐 지금 말씀드린 펜실바니아 같은 경우는 펜실바니아 주법에 그렇게 연장을 해도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도 대법원에서 그걸 다시 튼 거거든요. 이제 뭔가 그런 쪽으로 해서 변호사들을 활용을 해서 소송을 걸겠다라는 건데요. 글쎄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만큼 그게 효과가 있을까가 첫 번째고 여전히 지금 펜실바니아를 가기 전에 지금 위스콘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시간이 어떻게 결정나느냐. 미시간이 바이든이 이겨버리면 이건 선거 끝나는 겁니다. 펜실바니아를 구태여 개표를 안 하고 그 결과를 몰라도 되는 거고요. 근데 다만 미시간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말 펜실바니아 하나 남아서 그것이 바이든한테 갔을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우리가 대승했지만 그들이 선거를 훔치려 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좀 씌우려고 하는 그런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의 전통을 또 하나 매우 그 중요한 전통을 흔들고 있는데요. 그 선거에 승복한다라는 것은 제도화된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행이 그 전통이죠. 근데 여태까지 1806년 그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부터 내려온 전통인데 이 어느 정도 가서 패색이 확실하면 일단은 패배를 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은 그것에 승복한다라고 얘기하면 승자가 또 연설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전통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절대로 자기는 승복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말씀드린 혹시라도 바이든 후보가 위스콘신이랑 미시간을 다 이겨서 승리하면 펜실바니아를 안 해도 지금 바이든 후보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 승복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원까지 가겠다 하는 것은 미국이 이어온 또 하나의 민주주의 전통을 깨는 그런 아마 행동이 되겠죠. 예, 이번 투표 우편 투표가 굉장히 큰 변수가 되고 있는데 1억 명이 넘게 투표를 했다고 하죠. 상당한 기록인데 이제 주마다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우에는 3일 뒤에 우편이 도착한다고 하는데 좀 정책들이 어떻게 달라서 이렇게 혼란이 빚어지는 건지 그거는 좀 이제 짚어보면 각 좋을 것 주마다 같아요. 아까도 예. 얘기했지만 그게 연방주의 핵심이죠. 각 예. 주마다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 그래서 28개 주는 선거일이나 선거일 이전에 도착한 우편 투표만 정식으로 인정을 하고 개표를 합니다. 근데 22개 주랑 워싱턴 DC는 우체국 소인이 선거일인 11월 3일 전에 찍혀 있고 개표소 도착이 3일 후,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3일 후까지 오는 그런 우편 투표는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이 우편 투표에 덕을 봐서 전세 역전을 하려면 이 후에 선거 개표 초반 개표 프로세스 끝나고 도착하는 우편 투표의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예. 이미 뭐 99%의 개표가 끝난 상황에서 나중에는 우편 투표의 숫자가 크지 않고 거기서 아무리 조 바이든 후보가 많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전세를 역전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편 투표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까 하는데 대법원 판결은 그 판례가 중요하거든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전에 어떤 근거에서 어떤 법적 논리로 어떤 판결을 내렸는데 2000년에 벌써 판례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는 정치적인 프로세스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아까 박원건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판사들은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수적인 기질이 있다, 뭐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 아니면 뭐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 민주당 대통령 시절에 임명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니라 법리 해석에 따라서 이 사안을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것이 예전 판례에 부합을 하고 국가이익, 수호에서 더 도움이 되는가에 따라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을 잠깐 좀 전달해 드리면요. 러스트벨트죠. 위스콘신이 이제 바이든 후보가 0.3%포인트 박빙 우세로 반전된 상황입니다. 또 개표가 82% 진행된 아리조나도 바이든 후보 5%포인트 차이로 우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이니아도 트럼프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이제 계속 얘기를 좀 이어가 보면 만약에 이제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분쟁으로 인하든 뭐 어떤 이유 때문이든 만약에 이제 내년 뭐 시한까지 대통령을 뽑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좀 어떤 과정이 일어나게 될까요? 미국 헌법에 1월 20일까지는 어쨌든 새 결정이 나야 됩니다. 예. 그건 뭐 아주 명확하게 못 박혀 있는 거기 때문에 1월 20일까지는 결정이 날 거고요. 뭐 그 전에 지금 몇 가지 프로세스가 있고 시나리오들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뭐 대법원으로 가져가는 거. 그것도 말씀 나눈 것처럼 대법원이 정치 영역을 침범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1월 20일 이후까지 끌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예. 1차적으로 그 정도에 끌 거고 또 하나는 미 의회가 1월 3일 날 지금 이제 개원을 합니다. 그 개원을 하고 1월 6일 날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선거인단 숫자를 이제 뭐 형식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카운트를 하는 그런 그 또 일종의 형식이 있거든요. 그 즈음에서 문제가 만약에 270명이 안 되면 270명을 둘 다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지금 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 제가 판단하기에 244명이고요. 거기서 26명이 남았는데 펜실바니아를 트럼프가 중간에 개표를 중단시켜버리면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270명이 안 된다면은 그건 미국 하원에서 또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하원의 분포를 보면 하원 전체에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원도 주별로 공화당, 민주당 어느 당이 더 유리하느냐에 따라서 주별로 한 표씩 가 있는데 지금 공화당이 26, 그리고 민주당이 22, 나머지는 그 무소속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공화당이 유리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 이게 수정헌법 12조인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게 발동이 된다면은 거기서 하원에서 선출할 수도 있죠. 이건 역사적으로 1800년대에 2번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 내내 미국에서는 각 진영에서 굉장히 좀 격렬한 분위기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 좀 불복하는 어떤 폭력 시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큰데 봉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미국이 어떤 시스템, 어떤 사회로 변했는가에 대해서 잘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2016년에 예상을 뒤엎고 막강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이기고 승리했을 때는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워싱턴 정치의 외부인으로서 내가 진정한 미국의 대표자다. 예. 진정한 미국의 대표자다. 이 기득권층을 내가 무너뜨리고 당신들을 보호하겠다는 이런 발언이 먹혔던 것이거든요. 근데 또 한 번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득권이 아닙니다. 현직 대통령이거든요. 정치 아웃사이더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렇게 약진을 했다는 것. 승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와 막말 행동도 하지만 이 민낯을 보이는 이런 솔직한 발언과 강한 정책에 대해서 미국 시민들의 대다수가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예전같이 어떤 다자주의라든지 다른 국가의 협력 그리고 인종 문화의 다원화를 존중하는 이런 사회보다는 굉장히 분열되고 양분화된 이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선거 결과입니다. 예, 치열한 승부만큼 지지자들도 그만큼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 이 투표라는 게 어떤 후보의 어떤 정책 때문에 꼭 지지해야 된다는 투표도 있지만 저 후보가 되면 안 돼, 뭐 이런 헤이팅 보트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베버리힐즈의 명품 상점들이 뭐 나무 판자를 대서 폭력 시위에 대응하고 이런 것들이 좀 헤이팅 보트에 따른 영향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충분히 그렇게 볼 여지가 크죠. 예. 더군다나 미국이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 뭐 이전부터 있었긴 했습니다만 양극화가 매우 심해졌고요. 지금 민주공화당에서 서로 양측을 보는 그 시선이 뭐 예를 들어서 공화당 입장에서 민주당이 되면은 잘 못해 그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이 되면 나라가 망해 거의 저쪽은 나라를 그 망하게 하는 그런 세력이야라는 그런 인식을 서로 간에 공유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이것을 어떻게 봉합해 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끊임없이 민주당, 공화당 양쪽을 저희 분리를 했었죠. 그래서 네. 1차, 2차 대선 토론 때도 계속 뭐 코로나 얘기를 하면서 저건 민주당 주지사들의 문제다. 반면에 바이든 후보는 자기는 민주당의 대통령도 아니고 공화당의 대통령도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제 저런 것들은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데요. 예. 이것도 이미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만 만약에 대선 결과가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든다 할 경우에 민주당이 더 반발,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의 이런 반발이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을 했던 인종 차별 시위, 흔히 이제 BLM이라고 Black Lives Matter 그 운동이 있는데 그것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인종적인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 선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나라의 대선도 아닌데 외국의 대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종일 주의를 기울이고 좀 관찰하고 있는 게 향후 이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경제라든지 정치 또 대북 관계까지 미칠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미칠 텐데 향후 우리 정부는 좀 각각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분의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다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다. 그 두 정상 간의 그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따라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비핵화 협상 그리고 국교 정상화라든지 평화 협상이 물살을 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본다면 두 사람이거든요. 그 2018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사랑에 빠졌다. 말이 잘 통한다. 북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정상회담도 했는데 두 번의 정식 정상회담과 한 번의 판문점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2018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정말 강경한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군사행동도 고려를 했고요. 예. 그 바부드의 분노의 책을 보면은 매티스 장관이라든지 군 장성들은 한반도 군사행동에 대해서 일단은 모든 만반의 준비와 훈련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보고 그 자살 특공을 하고 있는 지도자라고 비하하고 또 북한이 잘못 행동한다면 화염과 분노의 맛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두 상반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정책이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3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선을 위해서 어떤 북한 대북 정책에서 큰 무슨 공을 세울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이 뭐 3선을 도와줄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미국인 중심, 미국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 이후에 부드러운 트럼프 대통령, 대북 정책을 기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존의 트럼프의 대북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의견이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뭐 한미 동맹이나 방위비 부담 문제로 봤을 때는 바이든 후보가 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런 측면에 대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게 좀 일관되게 대북 정책을 가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북 정책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저도 뭐 기본적으로 우리 봉 박사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근데 당연히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좋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자기가 다음에 재선이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 목표로는 노벨상을 원할 수가 예. 있다라는 거는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요. 특히 외교 정책상에서 노벨상을 그나마 좀 추구할 수 있는 게 중동 지역이 있고 또 이 한반도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수차례 자기는 한국 전쟁을 끝낸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 종전선언부터 평화협정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지는 있는데 문제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게 이거를 지금 접근을 하느냐죠. 예. 우리가 볼튼 보좌관의 그 뭐 자서전도 받고 밥 우드의 책도 보고 거기에 상당 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행동과 말들이 다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8년 6월 달에 있었던 싱가포르 회담, 역사적인 남북 첫 북한, 미국 사이의 북미 첫 회담이었고 정상회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회담은 정치적인 의미니까 의미 없는 서류에 사인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나오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하노이 회담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진정성 있게 이 북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
자신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적지 않은 의문이 지금 든다라는 게 좀 큰 걱정이죠. 예, 대북에 관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성에 좀 의문이 든다는 말씀하셨는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요. 그럴 경우 북한에서 굉장히 좀 도발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는데 교수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일단 그 1월에 이제 노동당 전원회의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거기서 어떤 그 국가의 방향성이 제시가 되는가 그것을 봐야겠죠. 왜냐하면은 그것은 이제 북한이 대외에 내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중요한 메시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의 반응을 볼 텐데 문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은 그 안보팀이 계속 그 유지가 될 텐데 그래서 각각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만약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이번 대선에 이긴다면은 그 외교안보팀을 새로 짜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한반도 정책만 담당한 분야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니까 북한에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미국의 즉각적인 반응을 기다리고 있고 도발 준비를 하는데 미국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면은 북한에서 어떤 전략적인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일단 바이든 후보는 동맹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 이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그 바이든 후보가 대외 정책으로 핵심으로 내세우는 게 첫째 다자주의인데요. 예. 결국 다자주의가 동맹을 중시하겠다라는 얘기랑 통합니다. 얼마 전에 연합뉴스에 그 바이든 후보가 보내왔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자기는 뭐 누구처럼이란 표현은 안 썼지만 영어로 extort 한다라는 게 이것을 착취한다라는 거. 예. 누구처럼 자기는 착취하지 않을 것이고 더불어서 한국과 같은 편을 쓰고 동맹을 강화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방위비 분담이 이제 가장 직면한 문제인데요. 물론 민주당이 방위비에 굉장히 민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미 의회 차원에서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오히려 더 이 방위비에 대한 증액을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바이든이 된다 하더라도 동맹국의 역할과 비용 분담 증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큽니다. 예. 근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납득 가능한 상식 수준에서의 협의를 하겠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요구했던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려진 50%도 기존에 전혀 전례가 없었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거칠게 얘기를 했지만 근데 바이든 후보가 되면은 당연히 한국과 협의를 하되 좀 상식 가능한 선에서 한국을 동맹국으로서 존중하면서 그런 협의를 끌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이냐 바이든 후보의 선출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좀 분석해봤는데 주변국에 미칠 영향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좀 미중 갈등에 있어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예측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봉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 두 후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다른 점을 보이고 있지만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결이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강경책이죠. 단지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다자주의보다는 일방주의, 그다음에 동맹 관계를 이용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무역 전쟁도 서슴지 않았죠. 반면에 이전에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는 대중국에 대해서 강경책을 했지만 그것은 이제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다자주의 쪽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오바마 행정부 때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환태평양 경제협력 공동체를 다시 살린다든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어떤 도발 행위를 할 때 강경하게 그 항해의 자유 원칙하에서 대응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강경책은 트럼프 행정부라든지 바이든 행정부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그 기묘한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 소속의 하원 의장 낸시 펠로우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 악수도 안 하고 연설을 하니까 연설을 듣다 못해 끝나자마자 그 연설문을 박박 찢었죠. 그 자리에서. 예. 그런 낸시 펠로스 하원 의장조차도 화웨이 기기를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것은 미국인으로서 미국인이 중국의 공안을 우리 호주머니에 들고 다니는 것 같다. 이것은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핵심 기술,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무역 역조 현상의 해결, 직접재산권 보호, 인권 문제 이런 데에서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중국에 대해서 강경책을 한 게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서서히 중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굉장히
또 지속적인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 교수님 의견 어떠신지요? 뭐 저도 큰 틀에서는 다 동의를 하고요. 특히 뭐 공화당, 민주당의 그 중국에 대한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특히 예. 민주당의 정강 정책을 보면 이것이 공화당보다 오히려 더 강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특히 민주당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이른바 윌슨주의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이미 그 바이든 후보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기가 당선이 되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상회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물론 지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도 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은 상당 부분 레토릭일 게 좀 많이 있는 거고요. 정말로 그 민주당의 그 생각이랑은 좀 다르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체제가 다른 중국과의 타협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라는 것은 다자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중국을 다룰 때 정말로 다자적인 접근을 할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워서요.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 말을 추진을 하지만 이 중국 문제에 대해서만 다자주의를 하겠다라는 거랑은 굉장히 또 차별화되는 접근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선택의 폭이 바이든이 되면 그 반중 전선에 대해서는 좀 더 좁아드는 거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내세우면 예.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따라가야 되는 그런 명분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미 대선 관련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